자, 그러면 챕터 1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의 개요라고 되어 있고요. C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개발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컴퓨터의 구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컴퓨터의 구성을 알고 계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컴퓨터를 다룰 수 있게 되실 거니까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도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전적인 정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정의.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되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고 개발 과정에서 어디에서 어떤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지를 제 경험과 그리고 학생들이 가졌던 경험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프로그래밍 언어 이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죠. 이것이 무엇이고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특성들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사용할 툴입니다. 비주얼 C++ 2010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볼 겁니다. 간단한 프로그램, 여러분들의 최초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단어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이 데이터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처리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건 무슨 뜻이냐 뭐냐 하면 자료를 처리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료 처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아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주어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다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지 이 아래 그림이 있죠.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앞엔 데이터라고 썼고 이 뒤엔 정보라고 썼지만 같은 뜻인 거 아시겠죠? 한글로 썼고 영문으로 썼을 뿐입니다. 입력이 들어갔고 출력이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든 거는 간단하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보게 될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 내는 거요. 과목들의 점수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계산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수학할 때랑 비슷해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 평균이라든가 최고 점수, 최저 점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 보여줘야 될 항목들은 결국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또는 이 프로그램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물론 데이터도 그분들이 주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하면 누군가가 어떤 데이터를 주고 어떠한 데이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적합한 처리, 알고리즘 이런 걸 만드는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자, 그러면 이 일을 실제로 수행할 컴퓨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 컴퓨터는 여기서 보시는 대로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이진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의 언어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호 체계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한글 자모를 다 합치면 꽤 되죠.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도 20몇 개의 철자를 갖고 있죠. 하지만 컴퓨터는 딱 두 개의 철자만 갖고 있습니다. 0과 1. 근데 이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죠. 생각해보면 신기한 겁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는데 그 이긴 알파고를 동작시키고 있는 하드웨어는 딱
두 개의 문자만을 갖고 있는 기계였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이 컴퓨터는 굉장히 단순한 일을 반복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짜증내지 않고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파일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는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는 몇 기가 단위가 될 겁니다. 기가라는 게 뭘까요? 1기가는 10억 바이트. 바이트는 요 0, 1, 요 하나가 비트라고 부릅니다. 비트, BIT가 되고요. 이 비트가 8개가 모이면 바이트가 되거든요. 1기가면 10억 바이트, 비트로 치면 80억 비트가 돼요. 그러니까 0과 1, 0 혹은 1이 몇 개가 있느냐면 80억 개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읽어드려서 투덜거리지 않고 여러분들 화면에 뿌려주는 게 컴퓨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일을 아주 반복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게 구성해 놓은 것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컴퓨터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그 특성에 맞게 구현이 되면 되겠죠. 자, 구성을 한번 볼게요. 앞에서 컴퓨터라고 불렀던 것은 이 하드웨어에 해당합니다. 이 용어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구별을 할게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하면은 하드웨어를 의미하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하드웨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는 0과 1이라는 문자 체계만 갖고 있고요. 논리 연산을 잘 하고요. 반복을 기가 막히게 하는 이것이 하드웨어입니다. 이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둔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프트웨어 또는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뭐 이렇게 표현들을 다양하게 합니다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즉 하드웨어에게 일을 시키는 논리체계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위에서만 의미를 가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하드웨어의 특성에 맞게 구현을 하면 당연히 좋을 거고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가볍게 살펴보면 입력 장치가 있고요. 키보드나 마우스나 마이크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펜도 입력 장치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출력 장치는 이 디스플레이도 출력 장치고요. 프린터도 출력 장치가 될 겁니다. 뭐 다양한 출력 장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USB라든가 아니면 CD-ROM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두어야 될 하드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모리와 또 하나는 CPU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컴퓨터가 무엇을 하는 장비인지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야기 드렸을 때의 부분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CPU는 연산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하드웨어가 논리 연산을 한다고 했죠. 그 처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 CPU고요. 메모리는 그 처리해야 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 하면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메모리가 있고요. CPU가 있어요. CPU는 처리를 어떻게 할 줄은 알고 있지만 데이터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CPU는 메모리에게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메모리는 데이터를 줍니다. 그럼 CPU는 명령에 따라서 인간이 만든 거겠죠. 소프트웨어의 명령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무언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메모리에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이것을 빠르게 투덜거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기계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맡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저희는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드웨어가 있었죠?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소프트웨어를 두 개로 일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보면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데서는 앱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어플리케이션을 약자로 표현한 것 뿐이고요. 똑같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같은 용어로 생각을 해주세요. 자, 운영체제는 뭐냐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마다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부분을 계속 만드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부분을 맡긴 겁니다. 전담 부서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의 기능을 구현할 때 하드웨어에 대해서 조금 덜 신경 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드웨어를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좀 쉽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메모리가 있고 CPU가 있을 때 CPU가 메모리에게 데이터를 요청해서 가지고 오고 다시 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프로그래머에서는 이걸 단순화시켰습니다. 뭐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sum, 어떤 A란 값과 B란 값을 더해서 sum이라는 곳에 어떤 저장 공간에 저장해라. 이 안에는 A란 데이터와 B란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한 복잡한 과정이 있고요. 그걸 다시 sum이라는 공간에 집어넣는 복잡한 과정이 존재합니다. 또 저희가 나중에 같이 공부하게 될 프린트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더 복잡합니다.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그래픽 메모리에 집어넣고 그걸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폰트를 가지고 오고 그 폰트를 뿌려주고 어떤 위치에 뿌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대신해주고 있느냐면 운영체제가 대신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특히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엄두가 안 날 겁니다. 그 부분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또는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수행시키기도 합니다. 브라우저도 띄워놓고요. 워드프레스에서 띄워놓고요. 아마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걸 보기 위한 프로그램도 띄워놓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익스프레스를 또 띄우실 거예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띄워놨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줘야 됩니다. 즉, 운영체제는 본인의 하부에 있는 하드웨어를 유효적절하게 관리해주고 대신 관리해주는 거죠. 그리고 본인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운영체제는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설명드린 게 이 사용자 입장, 컴퓨터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부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처음에 하드웨어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처음 올리는 과정을 부팅이라고 해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됩니다. 뭐 부트로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로딩을 하고 위치를 잡아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운영체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운영체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윈도우, 그리고 리눅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 iOS나 안드로이드, 요즘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 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 안드로이드 위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자바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실 때는 자바를 또 배워두시면 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은 말씀드린 대로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워드 프로세서나 포토샵, PPT, 스프레드시트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게임 아닐까요? 게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영상 플레이어도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클릭해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가 만들게 된 프로그램도 거의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일부는 운영체제 만드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실 수도 있으세요. 어렵지만 행복한 경험이 되실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어렵지만 행복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만드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단지 논리적으로 그리고 규모 이런 것들이 얼만큼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같이 배울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배워놓으시면 기회가 되었을 때 그런 남들이 해보지 못할 경험도 해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을 많이 했지만 기회가 되어서 운영체제를 다뤄볼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운영체제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운영체제를 가져다 쓰게 되는데 운 좋게도 썬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자바 OS라는 것을 분석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 분석을 해보면서 굉장히 즐거운 기회를 가졌던 적이 있어요. 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있고 거기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소스를 구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분석해 보시는 것도 그리고 그 개발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 만합니다. 물론 배우시고요. 자, 실행 과정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부팅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운영체제 입장이었고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봤을 땐 로딩이라고 해요. 차이는 뭐냐 하면 부팅은 하드웨어적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무슨 뜻이냐면 하드웨어가 어느 지역에 있는 걸 처음에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로딩은 운영체제가 해주는 겁니다. 운영체제가 하드웨어상에 어디에 있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어떤 메모리 위치에다 옮기는데 그냥 옮기는 건 아니고요. 실행에 적합한 형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옮겨 놓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수 있게 하나씩 하나씩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과정을 로딩 그리고 수행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역시 동작 방식은 같아요. 메모리에 올리게 되고요. 그 메모리에 있는 걸 가지고 오고요. 그 메모리에 있는 걸 가지고 온 걸 처리를 해서 다시 메모리에 두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용어가 살짝 다른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용어가 조금 다르니까 한번 봐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건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 과정을 쭉 한번 본 거예요. 처음에 여기에 나오는 얘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과정이에요. 그 어떤 단계에서 어떤 값을 저장을 하고 여기도 보면 또 저장이죠. 그리고 나누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 다시 저장하고 그래서 표시하고 이게 수행 과정입니다. 이런 걸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불러요. 논리적으로 처음에 무엇을 하고 두 번째 무엇을 하고 세 번째 무엇을 하고 네 번째 무엇을 하고 즉 로딩이 된 프로그램은 그 순서에 의한 만들어진 순서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내놓는 형태. 근데 그것이 어디 저장되어 있다고요? 주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게 되는 형태. 이것을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은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C 언어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잠깐 좀 볼게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온 이유는
결국은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건데 언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문제는 이 언어 차이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해결을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는 하드웨어거든요, 결국은. 논리 연산밖에 못한다고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는 언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도 역시 제한적이 돼요. 그 언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계어라고 불러요. 여기 기계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계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기계어는 기계가 이해하기 쉬울지 몰라도 인간이 이해하기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니,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컴퓨터에게 더하기를 해라 라고 명령을 주면 더하겠죠. 근데 그 명령어가 기계어로 보면 예를 들어 10이라는 숫자를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진수만을 표기 대상으로 가져가요. 10은 이진수로 표현하면 1010이거든요. 이 기호를, 이 숫자의 나열을 발견하면 컴퓨터는 더합니다.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특정한 위치에 두게 돼요. 그건 컴퓨터는 이해하기 쉽지만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어셈블러예요. 어셈블리어라는 게 보이죠? 어셈블러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어셈블러는 조금 우아합니다. 10이라고 안 적어놨고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add, add. 조금 낫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가독성이 있게 해둔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그 외에는 대부분 컴퓨터의 기계어의 체계와 거의 흡사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어셈블러로 프로그램을 짜봤는데 아주 단순하게 더하기를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뜻이냐면 그게 뭐가 어려워? 숫자 2개 받아가지고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키보드에서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를 시킬 때 2를 키보드에 입력하는 순간 컴퓨터는 그 2를 숫자 1로 인식을 안 해요. 문자 1로 인식합니다. 그럼 그걸 다시 숫자 1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바꿔줘야 되고요. 2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꿔주고 다시 더해서 출력할 땐 다시 문자 형태의 3을 찾아서 출력을 하게 해줘야 돼요.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셈블러로 프로그램 짜다 보면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고요. 아주 사소한 에러도 검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셈블러를 쓰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좋은 점은 완전히 컴퓨터에 붙어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최고입니다. 컴퓨터가 처리하기에는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인간이 무언가 논리적인 체계를 갖고 알고리즘 만들기에는 너무 나쁜 거죠. 그래서 대형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어셈블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드웨어 디펜드된 부분, 속도에 민감한 부분, 이럴 땐 어셈블러를 써요.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게임 프로그래머가 꿈이신 분들은 어셈블러를 쓸 일들이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쓸 일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 조금 어셈블러를 덜 쓰는 이유가 있다면 하드웨어 성능이 워낙 좋아지면서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하드웨어 성능이 나쁠 때는 어셈블러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요즘 워낙 좋아지고 있어서 필요성이 좀 줄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정 영역에서는 어셈블러를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언어로 넘어오는데 고급 언어라는 것은 그렇다고 자연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자연어라 그러거든요. 자연어 수준은 아닙니다. 컴퓨터의 논리 체계를 가지고 오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편안한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처음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전혀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많이 짜본 입장에서 봤을 땐 어셈블러와 고급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치 제가 오면서 아랍어를 잠깐 봤는데 전혀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영어를 보면 읽을 수는 있잖아요. 뜻은 몰라도. 그 정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서 이해를 그래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게 베이직. 들어보신 적 있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많이 쓰이거든요. 비주얼 베이직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베이직이라든가 포트란 이런 것들이 고급 언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단계에서 있었던 언어들이에요. 존재했던 언어들이에요. 그 언어들을 넘어서서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C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C 언어가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료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C 언어가 대표적인 고급 언어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전에 콜볼이라든가 이런 언어들이 있었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적합해서 지금은 C 언어로 굉장히 많이 넘어왔고요.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C++, C#, 자바도 사실은 C 언어 기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C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고급 언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 언어 정말 제대로 이해해 두시면 두고두고 쓸 때가 많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안 되신다 하더라도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제가 확신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쭉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요 표현도 재밌는 것 같아요. 언어라는 것이 결국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에 변환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들, 기계어가 아닌 언어들로 만들어진 것을 기계어로 바꿔야지만 컴퓨터가 이해하겠죠. 이런 걸 컴파일러라 그래요. 컴파일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계어로 바꾸는 작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어셈블리 언어 그리고 고급 언어, 사람의 언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뒤에 있는 자바나 C++이나 C샵에서 나오는 OOD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른 분들이 꽤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C 언어까지는 그래도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자료 구조를 보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 근데 OOP 또는 OOD를 보게 되면 이거 인간한테 이해하기 쉬운 인간적인 언어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추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의 추상성, 자료의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방법이에요. 이건 좀 이해하고 계시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서 나중에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OOD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로서 더 나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자료 처리 방식을 알고 계시면 다양한 자료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직종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C 언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내시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 1972년에 벨 연구소, AT&T라는 회사에서 분리되어서 만들어진 연구소라고 하더라고요. 그 벨 연구소에서 만들었고 운영체제인 유닉스라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인 것 같아요. 운영체제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처리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셈블러로 개발하기에는 엄두가 안 났던 거죠. 그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서 만들어낸 것이 C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를 직접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C 언어는 태생적으로 하드웨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살펴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조화된 프로그래밍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 부분이 잘못됐을 때 수정해서 수정한 부분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료를 구조화하는 기능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처리를 구조적으로 잘 블록화할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파일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잘 구현을 했고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분산 처리 이런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분산 처리는 이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구조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식성이에요. 포터빌리티라는 건데 이식성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저기서도 쓰인다. 그럼 여긴 뭐고 저긴 뭐냐 이렇게 되는데 운영체제의 차이예요. 서로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운영체제 윈도우가 있겠죠? 그리고 iOS도 있을 수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을 수 있고 유닉스도 있고 리눅스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식성이 좋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C도 제한적인 운영체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컴파일러가 없어서 그래요. 기계어로 바꿔주는 기능을 해주는 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C 언어가 개발되고 많이 쓰이던 당시에는 윈도우, MS에서 만든 윈도우나 도스였죠. 그 당시에는 도스나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유닉스 계열에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식성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이식성은 조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자바를 배우면 좀 달라집니다. 그 이식성과는. 뭐냐 하면 여기서의 이식성은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이 소스 코드라고 하면 뭐뭐.c라고 해서 그 C 언어 자체를 의미해요. C 언어 자체를 기계어로 바꿔야 되는 것을 컴파일러라고 얘기합니다. 컴파일러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컴파일러가 특정 기계어 A로 바꿀 수 있는 컴파일러가 있겠죠. 어떤 컴파일러는 기계어 B로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즉 하나의 소스 파일이 하나의 C 언어 파일이 다양한 기계어로 바뀔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계어들은 다를지 몰라도 컴퓨터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완전히 달랐다면 C 언어가 다양한 기계 위에서 사용될 수가 없었겠죠. 불가능했겠죠. 그렇지만 이게 비슷하다 보니 하나의 C 언어는 여러 개의 기계어로 바뀌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안드로이드나 iOS에서는 C가 동작을 안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컴파일러를 안 만들어서 그래요. 특별히 다른 하드웨어여서가 아니고 특별히 다른 운영체제여서가 아니고 안 만든 거예요. iOS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C라는 자체적인 언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컴파일러와 그리고 자바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터빌리티 이 부분이 처음에 굉장히 중시하면서 만들어졌었습니다만 지금은 이 부분이 좀 약화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이식성이 좀 약화된 이유가 이 컴파일러를 만드는 회사들이 자기의 하드웨어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다른 기능들, 다른 문법들을 조금씩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의 C 파일이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C를 배우시게 되면 제가 스탠다드 C라는 표현을 종종 쓰게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식성이 있는 C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C가 아닌 경우는 이식성이 없는 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가볍고 효율적이다. 무엇에 비해서? 이 표현이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셈블러보다는 복잡해요. 하지만 최근에 나온 언어보다는 단순해요. 여기서 거꾸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보기 나름입니다. 입장이고 실제로 어셈블러도 개발을 해보고 C도 개발을 해보고 C++도 개발해본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어셈블러보다는 복잡합니다. 훨씬 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해하기는 쉬워요. 가독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 드렸던 거죠. 컴퓨터 하드웨어를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C 언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드웨어를 직접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C 언어를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드에 따라서는 C 언어만 사용하는 필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단, 그러니까 운영체제 윗단은 모르겠지만 좀 하나 그림을 그려드려 볼까요? 그럼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잠깐 지우고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뭐냐 하면 하드웨어가 있었잖아요. 운영체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운영체제와 하드웨어 사이에 이 운영체제가 하드웨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즉 하드웨어 관리 전담 부분이 있어요. 이걸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운영체제가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마다. 그러니까 유닉스나 리눅스 뭐 이런 것들을 사다가 내가 만든 하드웨어 위에 올리는 작업을 포팅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얹은다 이런 뜻이거든요. 얹을 때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부분에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하드웨어의 스펙이 기본은 같아요. 0과 1로 구성되어 있다든가 논리 연산을 한다든가 이런 건 다 동일한데 아주 미세한 부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미세한 부분을 커버해주는 기능이 필요하죠.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하거든요.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운영체제를 올리기 위해서 중간에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이걸 개발할 때는 거의 C 언어를 사용합니다. 가끔 어셈블러를 쓰고요. 그래서 C 언어는 현재 이런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세트를 만드는 비즈니스에 강해요. 세트 그럼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세트예요.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를 가져다 쓰시죠. 그 회사에서. 그런데 하드웨어는 자체적으로 만들죠. 근데 그 하드웨어 스펙은 만드는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럼 그 중간을 해결해 준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이 각 회사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많이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중에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부분을 할 줄 아시게 되면 할 수 있는 영역, 들어가실 수 있는 회사의 범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넓어집니다. 대신에 좀 어려워요. 저도 개발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미세한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하드웨어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타서 많은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일반적인 오류 검출 방법이랑은 많이 달라서 많이 해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이 부분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조금씩 제 경험과 이런 거 담아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한번 가볍게 살펴볼까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은 기본적으로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건데 누군가가 개발을 의뢰를 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그 의뢰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의뢰를 한 내용을 분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흔히 갑이라 그러죠. 갑이 을에게 일을 줄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어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만들려고 했을 땐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재밌는 게임을 잘 만들어 봐라. 뭐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듣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요구 분석이 들어갑니다. 뭘 재밌어 하고 어떻게 해야 재밌어 하는지 등등등을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건 추상적인 분석이 되죠. 이 추상적인 분석으로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동작을 시켜야 될지, 어떤 화면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등등등등을 다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할 때 필요한 알고리즘, 다시 얘기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갈지를 만듭니다. 이 알고리즘도 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블록화돼요. 아까 구조화 된다 그랬잖아요. 비슷한 말입니다. 굉장히 큰 블록으로 나누고 그 블록 간에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또 그 블록이 결정 나고 나면 그 블록 안으로도 들어가서 또 알고리즘, 순서를 잡아야 돼요.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초보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경력이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모여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또 하나는 알고리즘이라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은 뭐다? 자료 처리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죠? 결국은 자료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알고리즘 설계도 하지만 자료 관리에 대해서도 같이 설계를 해 나가게 됩니다. 특히나 빅데이터니 또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잘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료 관리 부분이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하고 포맷을 결정을 하고 합니다. 일단 결정을 합니다. 보통은 개발 과정이 1년이다 하면 요구 분석과 알고리즘 설계에 거의 반의 시간을 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계 단계가 틀려버리면 이 뒤의 단계를 아무리 잘해도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 프로그래머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이쁘지 않고요. 뭐가 된다 그래요? 아주 지저분해져요. 누더기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하는 분들이 굉장한 프로인 거죠.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설계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를 갖고 실제로 코딩을 합니다. 코딩하는 사람을 코더 이렇게도 부르는데 수준이 좀 달라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쪽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초기에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아주 작게 구조화해가지고 이렇게 던져줘요. 나중에 이제 함수 이런 거 배우면 아시겠지만 함수 단위나 이런 모듈이라고 부르거든요. 모듈 단위로 아주 작은 단위로 줘요. 그렇게 주면 그것을 코딩하는 사람들이 코딩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코딩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컴파일을 합니다. 물론 다 코딩을 하고 컴파일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단계에서 블럭 나눠서 코딩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코딩해보고 테스트하거든요. 어쨌든 코딩한 것을 컴파일을 해요. 기계어로 바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문법 체크하는 겁니다. 문법적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에요. 그게 커요. 그래서 컴파일 에러라는 것은 주로 문법 오류거든요. 문법 오류를 찾아내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팔이 아파서 그렇고 눈이 좀 아프고 시간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단계는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문법적인 수정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링킹을 하기 시작해요. 이 링킹은 왜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예요. 블럭화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각 블럭은 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 같은데 그걸 붙였을 때 정상 동작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체크하는 과정이 컴파일 에러를 체크하는 과정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 단계는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단계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팀으로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 정도 복잡한 프로그램을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실전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이 과정이 함께 일하면서 링크 에러를 잡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고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쉬운 단계입니다. 진짜 어려운 것이 실행 에러입니다. 실행 시간 및 논리 에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정한 디버깅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즉 여기서 어떻게 코딩을 잘못했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쫓아가게 됩니다. 논리 에러와 데이터 관리 에러, 메모리 처리 문제 등등을 하게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C 언어에서 메모리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구조체니 배열이니 하면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릴게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봐야 느낌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블루 스크린이 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죽이실 수 있어요. 놀라운 내공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C 언어가 하드웨어를 건드릴 수 있어서 좋은데 그로 인해서 위험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거든요. 그 부분을 관리해주는 디버깅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건 체계적으로 배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이해하셔야만 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거를 디버깅하는 툴을 통해서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가장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은 외워는 지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구현을 하고 이럴 때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는 연습도 같이 진행을 해보고자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 나눌 때 이 디버깅 굉장히 중시하면서 같이 하면서 디버깅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게 됐는데도 앞에서 요구 분석을 잘못했거나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를 잘못 만들었을 때 생기는 오류가 발생을 한다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수들이 이 부분을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저 부분이고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실습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론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지겨우셨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편안하게,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툴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따라오셔도 좋고요.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책을 따라가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제 얼굴이 안 보이게 해놓고서 설치를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제 목소리만 들으면서 관계없습니다. 자, 저희가 툴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툴을 서로 다른 걸 쓰면 C 언어의 포커스를 못 두게 되고 툴에 포커스를 두게 돼요. 그러다 보면 괜한 시간 낭비가 일어나요. 저희는 뭐에 포커스를 둘 거냐면 언어에 포커스를 둘 겁니다. 툴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개발 필드로 갔을 때 굉장한 다양한 툴들이 생기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적응을 해야 되는 과정은 다 필요합니다. 그건 그때그때 적응을 하고 또 물어보면 되고요. 또 요즘은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워낙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통일된 툴로 같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툴을 사용하게 되면 괜한데 에너지 쓸 수 있으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동일한 툴을 쓰겠습니다. 무슨 툴을 쓸 거냐면 비주얼 C++ 2010 익스프레스라는 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느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습니다. 익스프레스 스페링이 이거죠. EXPRESS입니다. 익스프레스. 여러 가지 기능을 해줘요. 이런 것들을 해서 통합 개발 환경, 인테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라고 불러요. 뭐 편집기, 컴파일러, 링킹, 디버깅 등등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입니다. 공짜예요.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유료로 팔았었는데 최근에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느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 사이트를 들어가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검색 엔진에 요 이름을 쓰세요. 요 이름. 비주얼 C++ 2010 익스프레스 하고 검색창에 넣으시면 많은 블로거들이나 카페 하시는 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놓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런 파일이 다운로드가 돼요. vc_web.exe 라는 파일이 다운로드 되셨으면 정상이에요. 이걸 더블 클릭을 하시면 얘가 인터넷을 통해서 본 파일을 로딩을 하면 설치를 해요.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설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요걸 실행을 시키시면 돼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언어 한글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나가시면 돼요. 특별히 난해한 건 없고요. 그냥 쭉쭉 뭐 동의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설치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클릭해 주시면 되고 다른 건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대로 다음 해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크기는 크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설치하시면 되고 설치가 됐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 이거는 윈도우 7 정도에서의 화면인 것 같고요. 만약에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비주얼 스튜디오 또는 2010 익스프레스라고 쳐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보이는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설치 상황이나 그 운영체제에 따라 좀 다르니까 이해하시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C++ 2010 익스프레스 딴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위에 딴 것들 있죠? 이런 거 아니에요. 딱 이 부분을 선택을 하세요. 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의 첫 프로그램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첫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창이 띄워지셨나요? 이 창 띄우는 것까지 다시 혹시 안 띄워지신 분들은 앞에 걸 다시 보시면서 이걸 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처음에 띄우시면 딱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입니다. 새 프로젝트라고 여기 보이시나요? 새 프로젝트. 예, 여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다양한 게 보여요. 혹시 이 위가 선택되어 있으시면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비주얼 C++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왼쪽 창에서 해주시면 쭉 보이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선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툴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편할 것 같아요. 충분하고요. 또 윈32 콘솔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저걸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개발을 할 거고요. 이 아래 보면 이름을 집어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샘플하고 집어넣겠습니다. 자, 대소문자 구별하니까 대소문자도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디렉토리가 쭉 보이는데 디렉토리를 하나 같이 만드시죠. 파일 탐색기를 띄우셔가지고요. 여기 보면 로컬 디스크 보이실 거예요. 로컬 디스크로 오셔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새로 만들기 보이시죠? 새로 만들기에 테스트 보이실 겁니다. 테스트, 폴더 보이시죠? 폴더로 가셔서 이 새 폴더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가급적 동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다른 이름을 쓰셔도 되는데 같이 호흡을 맞추는 의미에서 동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시면 여기서 찾아보기로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 테스트하고 보이실 거예요.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로컬 디스크로 가시면 여기 저희가 만들었던 테스트 폴더 보이시죠? 일로 오세요. 로컬 디스크에 테스트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더 선택하고 눌러주세요. 그럼 이런 식의 모양이 되죠. 어떻게 돼 있죠? 샘플 똑같죠? 이름, 솔루션 이름, 그리고 위치는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떠요.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냐 라고 묻는 건데 그 뒤에 설정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을 누르지 마시고 다음을 눌러주십시오.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침 누르면 안 됩니다. 다음 눌러주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콘솔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미리 헤더 컴파일된 헤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미리 컴파일된 헤더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빈 프로젝트 이거 꼭 해주십시오. 마음 급하신 분, 이미 지나가신 분들은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셔서 빈 프로젝트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혹시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폴더로 들어가셔서 다시 테스트 폴더에 들어가 보면 샘플이라는 게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샘플을 지우셔야 돼요. 지우시고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충돌 납니다. 그래서 빈 프로젝트 하고서 지금
마침 해주시면 됩니다. 하면 화면이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지금 저는 컴파일 예전에 했던 것 때문에 출력 화면이 크게 나와 있는데 얘 죽이고 이런 형태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일 거예요. 저쪽에 뭔가 있고 여기 비어있는 이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리소스 파일, 소스 파일, 외부 종속성, 헤더 파일 이렇게 쭉 보이시죠? 이 중에 소스 파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일 위에 추가가 보이시죠? 추가에 이 옆에 보면 새 항목 이렇게 보이시죠? 새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새 항목을 선택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파일 형태가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할 것은 C++ 파일이라는 부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저와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서 똑같은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시는 게 필요해지고 저절로 외워지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프로그램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파일 이름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뒤에 .cpp 하고 이름이 붙어요. 저장되는 위치 보이시나요? 테스트 밑에, 샘플 밑에, 샘플 밑에 만들어집니다. 자,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hello.cpp 하고 소스 파일에 hello.cpp 보이고 깨끗한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뭔가 적혀 있으시면 역시 잘못하신 겁니다. 다시 해주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 폴더 밑에 있는 샘플이라는 폴더가 보일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삭제하시고 다시 해주십시오. 자, 그럼 타이핑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제 소스를 여러분들이 카피해다 쓰셔도 되는데 타이핑을 하기를 권해드릴게요. 사연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샵부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샵 치고 INCLUDE 색깔이 달라지죠. 그리고 한 칸 띄고 억새 가로를 여시고요. stdio.h 억새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를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이것도 동일하게 합시다. 그리고 void void라고 읽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썼을 때하고 색깔이 바뀌죠. 이게 예약어라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 또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main main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엔터를 치시고 중가로 열고 엔터 두 번 치시고 중가로 닫겠습니다. 자, 사실은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위해서 프린트, print, f입니다. 그리고 가로를 엽니다. 그리고 더블 코테이션, 큰 따옴표라 그러죠? 더블 코테이션을 하고 글자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OR, hello world, 그리고 닫고, 그리고 가로도 닫아주고, 그리고 콜론, 위에는 점이고요. 아래는 쉼표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첫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출력하는 거예요. hello world를 화면에 출력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거를 컴파일 그리고 링크에서 실행이 가능한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 키보드에 F7 키가 있죠. F7 키를 가볍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성공 1, 실패 0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나 아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딘가에서 타이핑 에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뒤에 있는 콜론을 이걸 안 치고 콜론을 쳤다. 그럼 다시 한번 F7을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나? F7을 눌러보시면 실패 1 이렇게 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찾으면 되냐 하면 보세요. 여기 에라 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요. 저는 손으로 클릭했지만 여러분들은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류가 난 위치를 알려줘요. 근데 뒤에를 읽어보면 구문 오류 콜론이
세미콜론 앞에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아까 오류 났을 때 물결 표시 보이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스랑 비슷해요. 문법 에러였거든요. 아까 그거는. 문법 에러 정도는 컴파일러가 찾아준다라고 말씀드렸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찾을 수 있겠죠. 다시 F7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이 됐고 실패가 없어지는 형태가 돼요. 책에서는 요 void 대신에 int라고 써여 있어요. 지금 저는 이게 인서트 키가 안 들어가 있네요. 다시 메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책에는 앞에 void 대신 int를 쓰고 있는데 이래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상 이걸 더 좋아합니다. 관계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F7 하면 다시 이게 보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뭘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보통 키보드의 제일 왼쪽 하단에 있죠.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펑션 키 F5, F5를 같이 눌러줘 보세요. 그럼 이런 식의 창이 떠야 돼요. 보이시나요? 너무 위쪽에 있으니까 좀 내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헬로 월드 하고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헬로 월드까지가 우리가 입력한 거예요. 뒤에 계속해야 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는 이 툴이 만들어낸 출력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은 헬로 월드까지 출력하라고 한 거예요. 조금 더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부분에 헬로 월드 다음에 여러분들 키보드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 표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출력이 이렇게 돼요, 모양이. 원 표시 그리고 알파벳 스몰 n 이렇게 쳐보시면 조금 달라져요. 다시 해볼까요? 컨트롤 F5 하면 빌드 하시겠습니까? 하라고 하죠. 하라고 하면 조금 달라졌죠. 조금 낫죠, 모양이. 어디까지가 우리가 한 거고 어디까지가 툴이 해준 건지 보이죠? 헬로 월드까지가 저희가 한 거고요.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는 툴이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최초의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어떤 책을 봐도 이런 형태의 첫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컴파일러를 잡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여기 링크 에러가 뜨신 분이 있어요. 링크 에러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LINK 하면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패 1 하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앞에 이렇게도 적혀 있어요. Fatal Error. 말로 하면 무슨 뜻인지 뭔지 모르시겠죠?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Fatal Error. 아주 심각한 오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 숫자가 있고 이게 오류 번호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텍스트가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을요. LI 종류, 오류의 종류가 여러분들이 다 다를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카피를 하세요. 카피를 하셔가지고 검색창에다가 넣고 브라우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떠한 검색 엔진 창에다 넣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툴에서 뭔가 잘못 제공해서 난 에러예요. 이 정도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났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오류가 아니라 툴에서 뭔가가 설정이 잘못돼서 생긴 오류예요. 그러니까 그 오류는 잡을 수 있거든요. 쉽게. 그러니까 요거를 검색창에 넣고 인터넷에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시고요. 그래도 안 잡히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올려놔 주십시오. 그러면은 확인해 보고 저희가 방법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프로그램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과정, 이 프린트 F문을 뺀 이 과정까지는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익숙해지면 좋으니까 지금 저랑 같이 했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지우고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보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를, 아, 이런 순서고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게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첫 시간 C 언어가 뭔지 그리고 툴도 설치해 보고요. 간단한 첫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부터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재미난 시간,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성취감도 느껴보고 동작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하나씩 따라가 보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